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오늘 또 복습으로 시작할게요. 우리 민주주의 배우고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건 시민이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게 민주주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도와주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시민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갖게 되는 건데,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 관용, 양보, 대화와 토론, 관용, 양보, 비판적 사고 정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 좋은 건데 그냥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처음에 미국이 우리나라 독립을 시켜주고 나서 민주주의를 줬는데, 민주주의를 심었는데 이승만이 나타나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독재 정치를 했고 부정부패가 발생하면서 3.15 부정선거까지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 선거권이 침해받다 보니까 이제 시위라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구에선 학생민주운동, 그리고 마산에선 김주열이 희생하는 시위가 있었고, 4월 19일에는 전국으로 퍼지는 그런 시위를 통해서 4.19 혁명이 완성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두 가지 체제,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체제 중에서 민주주의가 급속도로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선거를 통해 가지고 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박정희가 5.16 군사 정변, 그러니까 쿠데타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탱크 몰고 가서 정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독재 정치를 하는데 헌법을 한번 바꿔가지고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게, 또 헌법을 또 바꿔가지고 유신헌법이라 해서 무제한으로 대통령을 할 수 있게, 아마 총 27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7년? 아마 27년? 그 정도. 27년? 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바꿨어요. 헌법을 통해서 바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독재 정치 하려고. 그런데 박정희가 막 우리가 엄청 시위를 했겠지만 다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나서 근데 박정희는 국민의 권리, 선거권을 빼앗아 갔죠. 사람들은 박정희가 없어지고 나서 민주주의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또 47일 만에 누가 나타나요? 군인인 전두환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독재 정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노력, 시위가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5.18 민주운동이 발생하는데, 전두환은 계엄군을 보내서 총으로 폭력적으로 만행을 저지르면서 탄압했어요. 광주에서. 그랬죠. 그 다음 볼게요. 그래가지고 국민들 전두환이 우리한테 빼앗아 간 거는 알 권리, 그리고 선거권. 근데 선거권은 박정희 때부터 빼앗아 간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했지만 간선제를 계속 채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죠. 민주화 운동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직선제, 이런 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민주주의를 바라는 노력은 시위를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박종철이 희생하고 이한열이 희생하게 돼요. 전두환은 직선제, 헌법, 국민을 원하는 직선제로 헌법을 바꿔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전 국민적인 노력, 처음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었는데 이거는 탄압됐고, 그 다음에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전국적인 민주화 요구가 일어나서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걸 하게 돼요. 6.29 민주화 선언에선 언론 자유, 그러니까 우리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고, 지방자치, 우리의 선거권을 확대시켜 주는 거고, 그 지역감정 없애기라고 해요. 이런 민주적인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과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을 보면 6.29 민주화 선언은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를 하고 군사 독재를 없애고 민주화. 근데 민주화의 핵심은 선거권이었겠죠. 선거권의 확대를 보면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문제를, 그러니까 갈등들, 세금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리인들의 일을 막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법도 안 지키고 이러면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주민소환제 아니면 민주운동이죠. 민주운동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내릴 수도 있다. 이게 민주주의겠죠.
그래서 시민사회 공동 문제 해결인데요. 시민은 사회 공동 문제를 해결해요. 어떻게?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촛불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서명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1인 시위 캠페인을 했어요. 요즘은 누리소통망 서비스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게 됐으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더 평화적이고 민주적이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사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선거도 하고요, 우리는 공청회도 하고요, 그리고 시민 단체 활동도 하고 정당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의 문제,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자라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문제 갈등이 항상 발생하죠. 해결 과정이 정치고, 학교 규칙, 지역 도서관, 그러니까 어디에 도서관을 지을 거냐. 예전에 왕이 모든 걸 결정했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 신분의 차이 없이, 재산의 차이 없이, 성별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자유와 평등이란 권리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정치 체제가 뭐예요? 민주주의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학생 자치회 활동도 민주주의, 주민 자치회 활동도 민주주의, 시민 공청 활동도 민주주의. 왜냐하면 문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지방 의회도 그렇고요. 지방 의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뽑은 그 의원들이 들어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겠죠. 대신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거는 자유를 인정해주고, 평등을 인정해주고, 인간의 존엄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면 선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대리인을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리인들, 그러니까 후보들은 공약, 약속을 겁니다. 우리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게 라고 그런 약속을 걸면 사람들이 그 약속을 보고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을 지키면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투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대리인을 뽑게 되는 거겠죠. 이런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따로 기관을 두고 선거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독립기관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민주주의적 태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학급 공동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겠죠. 어디서? 학급 회의에서 문제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해 보는 거죠. 탐구해 본 다음에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 그러니까 대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예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그러니까 정치죠. 정치에서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뭐 아무데나 막 짓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 동의 없이. 그럼 막 시위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은 주민회의가 열립니다. 이 주민회의는 뭐예요? 문제 갈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보는 자리를 갖는 거겠죠. 이 주민회의에서 막 폭력적이면 안 되겠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대화, 토론. 누가 참여해요? 주민 대표, 시장, 우리 대리인, 시의회 의원, 대리인이죠. 시청 공무원은 시험 봐서 뽑히는 거죠. 근데 대화, 토론을 통해 가지고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베스트한 아이디어를 뽑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쉽고 빠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뽑아야 되니까. 대화, 토론 잘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 근데 다수결의 원칙 가지고도 좀 부족한 부분은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제일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국민 주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죠. 자유, 권리, 그리고 법. 자, 권리, 투표. 국민 주권은 권리고, 투표, 스스로 주인으로서 스스로 투표도 할 수 있고. 지금 노력한 거는 뭐냐면 시위도 했어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이때 목숨 건 거죠. 1972년 긴급조치. 뭐를 탄압했어요? 언론을 탄압해요. 집회를 탄압해요. 재판을 없애요. 막 감옥에 보내요. 근데 긴급조치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권리가 제한될 때는 언제냐면은, 원래는 지금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 사회에서 돌아다니기에는 문제가 있다 할 때는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뭐 자유권을 제한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를 다 뭐 긴급 조치라는 게 전 국민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2013년 있었다고 해요. 헌법소원은 뭐예요? 헌법으로부터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 위헌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니까 돈으로라도 보상을 조금 받는 거죠. 얼마짜리인지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돈으로라도 자본, 왜냐 우리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자본주의이기도 하니까. 자,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편지를 써야겠죠. 누구한테 해결을 맡겨야 돼요? 국회의원한테. 편지를 썼대요. 이 문제주 이런 문제가 있다, 해결해 달라.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는 사람이에요.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아요. 우리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뽑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은 과속 방지 시설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이라는 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에요. 국회에서 하여튼 법을 만드는 일을 한대. 하여튼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건 과속 방지 시설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만든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또 과속 방지 시설 법을 만들고, 또 이런 걸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정부가 만들어 가지고 오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예산을 잘 만들어 왔는지 심의해요. 그런 다음에 예산안이 괜찮으면 확정해요. 그럼 돈을 쓴 다음에 돈을 잘 썼는지 검토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하고 국회하고는 서로 같이 일을 하기도 하지만 서로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도 해주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과속방지 시설 법을 만들었으니까 너네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여라고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정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거를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과속방지 시설 법이 있으니까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예산안,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심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안이 괜찮으면 확정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잘 썼는지까지 검토까지 해줘요.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국정감사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까지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정부에서 하는 일을 알아볼 거예요. 정부, 동그라미 쳐볼까요? 정부. 자, 국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자 뭐 이런 법이 있었대. 이거 진짜예요? 요즘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법이 있죠. 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 부의 장관을 모아 정부를 구성하는 게 대통령이 정부의 수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 넘버 2, 그 다음에 각 부의 장관들을 모아서 뭐예요? 국무회의를 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어.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짜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정부가 기준이 생긴 거예요. 자, 국무회의라는 건 뭐냐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 이게 장관이겠죠. 자, 정부 볼게요. 오늘 정부에 사는 일 보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길죠? 네, 이런 거는 암기해두면 좀 멋져요. 여기에 과속방지턱 같은 게 설치된 이유는 뭐냐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 되게 어려워. 선생님도 이거 쉽지 않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법안이 생겼어. 그러면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 하나 더 씁시다. 국무위원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여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국무회의.
회의를 여는 겁니다. 아, 이런 법안이 생겼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막 만드는 겁니다. 예산 이렇게 쓰자. 법이 생겼으니까. 자, 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기관이다.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한대요. 살림이란 건 뭐예요? 돈 쓴다는 얘기예요. 정부 조직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 처, 청 그리고 위원회가 있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래요. 정부의 최고 책임자. 멋져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는 뭐냐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대통령한테 이러한 사고가 있었는데 책임지셔야죠. 책임지셔야 됩니다. 말은 멋져요. 근데 최고 책임자야. 다 책임져야 돼요. 즉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각 부를 관리하고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일하지 못하면 외국 아니면 특별한 이유 일하지 못하면 대신맨이죠.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각 부를 관리한대요. 장관들이랑 회의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소집할 수도 있고요, 국무총리가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소집할 수 있어요. 각 부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법안이 생겼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각부 장관님들 지금 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보는 거죠. 이런 법이 생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 해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예산을 써 봅시다. 그래서 예산 계획을 막 세워요. 그럼 어디로 보내야 돼요? 국회로 보내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 예산안을 막 심의해줘요. 그럼 이거 좋네 하면 확정까지 땅땅땅 쳐줘요. 다시 보내면 그 예산안을 가지고 이제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돈을 다 쓰고 나면 영수증 같은 거 영수증 처리해야 되잖아요. 영수증 막 모아가지고 돈 잘 썼다고 다시 국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돈 잘 썼네 이렇게 해서 검토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 각부에서는 장관과 차관 그리고 많은 공무원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대통령은 5년마다 뽑는데요. 5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정부는 뭐예요? 법에 따라서 살림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돈 쓰는 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법이 생겼어. 어디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실현시켜 주는 거예요. 뭐를 써가지고? 예산을 써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표야.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표, 그리고 최고 책임자. 이렇게 외국에 대한까지 써야겠다. 외국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표는 대통령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라고 해서 대표 선수네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의사 표현을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을 도와서 각부를 관리한다. 각부 관리. 그리고 대통령이 외국 방문 하거나 특별한 일로 자리를 비우면, 대통령 임무를 하지 못할 때는 대신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대통령은 또 몇 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뽑힌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짧네 오늘. 자, 정부에서 하는 일 보면 국민의 교육에 관한 일을 책임져요. 교육하면 뭐예요? 교육부. 자, 나라를 지켜요. 국방부.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요. 소방청. 행안부로 바뀌었어요.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는데 소방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청이 있는데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가면 여기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뭐 이렇게 띠리릭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안에 무슨 어린이집도 있어요. 어린이집도 있는데 막 문이 굳게 잠겨 있어요. 예. 들어가려면 뭔가 신분증을 딱 대야 되는 걸로 선생님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오늘은 짧네요. 자 볼게요.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있대요. 교육부에는 누가 있을까요? 교육부 장관이 있겠죠. 그리고 또 교육부 공무원이 있겠죠. 교육부 차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방부가 있죠. 국방부 장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식품, 약품 안전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청이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정부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오늘 배운 거 바로 복습해 볼게요. 자, 정부가 있어요. 정부는 뭐 하는데요? 법에 따라서 살림하는 데래요. 자,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라는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이런 법이 생기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무위원이 모여가지고 국무회의를 엽니다.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런 법에 따라서 살림을 하자, 이렇게 살림하자라고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여는 거예요. 자, 대통령은 5년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죠. 그래서 근데 몇 번 할 수 있냐? 한 번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외국에 대한 대표예요, 대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외국 대표는 우리나라 대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 책임자입니다.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하는 우리의 대리인 대통령입니다. 자, 국무총리는 각 부를 관리해요. 각 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죠. 자, 그리고 외국 방문, 특별한 일로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하는 거죠. 대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 외국 방문, 특별한 일로 자리를 비운 거예요. 자리를 비웠더니 대신하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그때. 그런 다음에 막 일일이 외국 방문했을 때 일일이 대통령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생기면 대통령이 외국에 방문했을 때 아니면 대통령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런 특별한 일 같은 경우 생겼을 때 법에 따라서 살림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국무총리가. 어디에서? 국무회의에서. 그게 바로 정부다라는 거죠. 정부는 교육부도 있어요. 우리 교육 일을 맡아보는 건데 어떻게 맡아봐요? 예산을 써가지고. 국방부도 있어요. 탱크 몇 대 살지. 식품의약품 안전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방청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들은 있어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은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담임선생님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